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 선정해서 가족의 치유와 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뮤지컬 하늘아 듣기 2장을 보내드립니다. 자,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예비 경선일을 지금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권 도전에 나선 예비 주자들 간의 경쟁이 아주 뜨거운데요. 특히 양강 구도로 형성 중인 문재인 박지원 의원, 그리고 여기에 또 출마한 나머지 3인 후보들도 본선 티켓 한 장을 두고서 뜨거운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당권 도전에 나서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연결해서 당대표 출마의 변과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마지막으로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예비 후보 5명 중에서. 그죠? 네. 예. 막바지까지 고민하신 거죠? 그러니까. 고민이 아니고요. 예. 출마는 결심을 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예. 우리 민진보에서 김영환, 김동철 두 분도 출마하려고 해가지고, 단일화하는 과정이, 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좀 있어서, 마지막 날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박 의원님께서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민진모의 그럼 단일 후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민진모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문재인 의원, 박지원 의원, 이렇게 그 계파의 수장들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하셨었죠. 예. 그렇죠. 예. 지금도 이제 그런 의견이 변하지 않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문재인 의원한테 당권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권 불출마를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우선 말씀이죠. 이번에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예. 땅콩 해양 사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국민들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니 시인하고 사과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구를 합니다. 이런 상식적인 요구를 거부를 하기 때문에 국민이 용서를 하지 못한 것인데, 우리 당의 경우도 여러 가지 대선 총선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상식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책임을 지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책임 있는 두 분의 경우는 당권 도전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공감과 또 감흥을 줄 수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의원한테 제가 당권과 대권 중 택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는 제가 당권 포기를 하라고 했었는데 본인이 당권을 이제 출마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권 출마라도 포기를 해라. 왜냐하면 본인은 대표가 되면 계파를 청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파의 힘을 얻어서 대표가 된 다음에 그 당권을 발판으로 대권 후보가 되려는 그런 야심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본인이 대표가 되더라도 인사권이나 공천권에는 관심이 없고 차기 대선은 후보가 되는 것이 내 목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예, 광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계파를 청산하겠다 한 분이 계파에 의해서 당권을 잡고 또 유일한 경선 후보 독주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을 이제 이야기한 건데요. 그러려면 계파가 더 견고해지고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계파 청산하라. 그래야 새정치민주연합의 발전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 뜻과는 너무 동떨어지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대권 후보 출마를 포기하라. 만일에 이런 문재인 후보의 유일한 후보 독주 체제가 구축이 된다 한다면, 한간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박기분 총장이니 박원순 시장이니 등등 여러 대권 잠재 주자들이 경선에 참여할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을 살리는 길이 아니고
문재인 후보는 살지 몰라도 당은 죽는 길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솔직히 실질적인 측면에서 친노가 다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이 당권에 도전을 했다 하더라도 당권을 포기할 상황적인 거를 볼 때 그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선당 후사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예. 정말로 당을 살리려면은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말씀이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께서는 대표가 되면 당을 혁신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비대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비대위원회에서 당을 혁신하는 역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혁신이 된 당을 가지고 자기가 운영을 하겠다고 나와야만이 그래도 당 대표 출마 후보 표현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예. 비대위원으로 있을 때는 해야 될 일을 전혀 안 해놓고 내가 대표가 되면 하겠다는 이야기는 국민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말이에요. 문재인 의원이 이제 당권을 만약에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당권 불출마 선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탈당하시겠어요? 상상하기 참 하고 싶지 않은.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게 일인데. 가장 지금 가시화되기 그렇게 쉬운. 되면요. 예. 교수님, 그렇게 되면. 예. 우리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금 당은. 예. 계파에 의한 계파를 위한 당권, 또 계파에 의한 계파를 위한 당 대표, 이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그러면 이건 당은 망하는 길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마저도 더 나가서 계파에 의한 계파를 위한 당 후보가 실적으로 된다면 당의 장래는 없는 거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전당대회의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민심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다음에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우리 당원과 국민은 현명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마어마한 사태까지는 가지 않도록 전당대회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컷오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박주선 의원께서는 가장 가능성이 많은 후보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문재인 후보 측이 대선 불출마 선언도 아니고 당권을 잡게 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당연히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정동영 고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탈당 가능성. 근데 이분은 탈당 가능성이 계속 얘기만 나오지 이게 저는 금방 되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안 돼요. 예? 그분은 우리 당의 대표를 역임했고 대통령 후보까지 역임한 분입니다. 예. 얼마나 계파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당의 앞날이 걱정됐으면 예. 그런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이것은 당이 좀 잘 되라가는 의미에서의 밖에서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번 전당대회는 저는 문재인 후보가 패배를 해야 우리 당은 살아난다. 씨앗이 썩어야 꽃이 피는 것처럼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2002년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7분이었었는데 노무현 당시 후보가 지지율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예. 컷오프 제도가 없었습니다. 7분이 다 출마를 해가지고 국민적인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해서 또 이변을 이어가가지고 축제의 전당대회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후보까지도 거머쥐는 그런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 같은 사람은 이야기거리는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지명도는 좀 낮은 편이지만 듬직한 사람이라고 전 자부합니다. 사심이 없습니다. 강단과 끈기도 있습니다. 제가 일개 검사 몸으로 97년도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비자금을 당시 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면책특권을 통해 가지고 폭로를 했었는데 그 수사 유보 결정을 내리게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심이 없고 계파가 전혀 소속돼 있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당권을 빌미로 해가지고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키우고 입신 영달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당을 새로 만들고 국민이 바라는 보통 사람의 정당, 서민과 중산층이 정말로 웃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정당을 예.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계파 정치가 그거는 사실 현상 아닙니까? 그거 이제 없애겠다 그래서 사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는 계파업 리더가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도부가 항상 이렇게 상처를 입고 표류를 하게 되고 11년 동안 28번의 대표가 바뀌고 하는 것이 예. 바로 이 정당의 안정성이 전혀 없고 내부적으로 반목과 갈등이 예. 하늘을 치솟고 있다 하는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도부를 만들어 본들 계파가 청산이 되지 않으면 이 당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당명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에 당이 창당된 지 지금 8개월,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건 안철수, 김한길 대표 두 당이 합당할 때 정신입니다. 새정치로 구현하겠다는 국민의 염원에 따라서 새정치 민주연합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헌정치, 비민주, 계파 당이 돼버렸습니다만 이걸 고치는 것이 바로 전당대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명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바꿔야 할 지도부를 바꾼 것을 숨기기 위해서 국민에게 호도하기 위해서 하는 주장이고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철수 전 대표 보고 이제 합당해줬으니까 이제는 나가도 좋다 하는 이야기, 나가라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은 새정치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지금 우리 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것은 당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질 줄 모르는 그런 국민의 상식적 요구에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뻔뻔함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 당권 경쟁에 나가 있는 분들, 뭐, 문재인, 박지원 의원, 뭐, 그 다음에 조경태 의원, 이인영 의원, 박주선 의원까지 전부 경쟁력 없는 사람은 없죠. 다 경쟁력이 있으신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다른 분들은 다 당명 개정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나요? 저는 확실히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안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다른 정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은 일을 괜히 풍지평파를 일으키고 이것은 본인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국민의 정서와 감정을 좀 흐트러 놓기 위해서 하는 좀 꼼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렇군요. 네. 지금 뭐 막판 그 조경태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하고 단일화 가능성은 없나요? 어차피 컷오프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러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 분 통과되시는 분이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그분한테 몰아준다. 그건 이심전심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국민에게 이 두 후보만큼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세 사람 서로에게는 흠도 없고 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바꿔야 된다는 국민의 요망이 있습니다. 당원들은 바꿔야 된다는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을 살리는 길이 그토록 반대했던 두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 또 새로운 사람, 기대가 있는 사람, 특히나 저 같은 사람은 오뚜기 불사조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사심이 없기 때문에 당을 정말로 확실히 바꿔가지고 보통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당을 만들겠다. 딱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어제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렸고요. 그 발표를 보고 국민이 믿어줄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또 새누리당 보고 한심해요. 특검하자 그러니까 검찰 조사 결과가 안 나오는데 무슨 놈 특검하자 해놓고 그 검찰 그 조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하라 이렇게 주장하다가 검찰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은 믿지 않는데도 무슨 놈은 특검이냐 유령찾기 할 거냐 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데 국민을 더 이상 피곤하게 하지 말고 국민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미 이것은 찌라시 수준의 허위 소문에 불과하다고 성격을 규정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검찰이 대통령 뜻을 거역을 하고 다른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대해서 거짓말하는 분이 되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탄핵 문제까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인영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나 모두 이 당권 도전에 나서신 분들 다 경쟁력이 아주 특출하시고 만만치 않은 분들이니까 끝까지 선전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저희들은 바라겠습니다. 지금 진흙 속에는 진주라고 좀 평가해 주시면. 예. 세 분 다 진주죠. 예. 감사합니다. 그럼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두산 베어스 외야수죠. 김현수 선수가 자유계약 선수, 그러니까 FA, 그리고 해외에서 복귀한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프로야구 역대 최고 연봉 선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최고 연봉 부름은 얼마예요? 5억 맞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김현수가 지난해 4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예. 3억 원이 올랐습니다. 7억. 예, 그렇습니다. 7억 5천만 원이죠. 7억 5천만 원. 예, 재계약을 이야. 했고요. 일단 FA 선수 중에서는 최정 선수가 지난 시즌 끝나고 SK하고 계약을 하면서 11억 원 연봉을 받는 거로 계약을 했고요. 예. 또 해외에 있다가 복귀한 선수는 하나이글스의 김태균이 1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FA도 아니고 해외에서 들어온 선수 아니고 그런 선수가 받은 연봉 최고액이었죠. 예. 이전에는 7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SK 와이번스 최정이 지난해 받았던 연봉이 7억 원이고 이제 올해는 11억 원으로 FA가 되면서 올랐지만 그리고 넥센의 강타자 박병호가 올해 7억 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FA도 아니고 해외에서도 온 선수도 아닌 선수 중에서는 7억 5천을 받게 된 김현수가 최고라는 거죠. 올해 지난해 성적이 3할 2푼 1리, 홈런 17개, 타점 90개 기록하면서 팀의 중심 타자로 계속 활약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FA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예. 김현수가 올 시즌을 잘 마치게 되면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김현수를 데려가고 싶은 구단이 있다고 하면 연봉의 3배인 22억 5천만 원을 두산에 주고 데려가던가 아니면 연봉의 2배인 15억 원과 선수 1명을 두산에 주고 데려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 FA가 김현수가 될 경우에 김현수를 팔아도 올해 준 연봉 그 이상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두산에서 연봉을 조금 더 올려준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12년 만에 월드컵에 나서는 여자 축구 대표팀 말이에요. 네. 어제 이제 새해 첫 훈련을 시작을 한 모양이죠? 네. 우리 남자 대표팀은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2대0으로 뽑고 아시안컵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여자는 6월에 캐나다에서 여자 월드컵 우리가 2003년에 나오고 나서 2년 만에 나서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올 새해 첫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친선대회 중국에서 대회가 11일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예. 거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지소연이라든지 박은선이라든지 주축 멤버를 거의 다 불러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으로 가서 중국 4개국 대회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하고 경기를 갖게 되는데 이 나라들이 월드컵 출전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월드컵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있냐를 가늠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2003년도 처음으로 출전한 월드컵에서 3전 전패를 당했거든요. 브라질의 0대3패, 프랑스의 0대1패, 노르웨이에는 1대7로 대패를 했습니다. 세계 높은 벽을 절감을 했는데 예. 우리 선수들 훈련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예. 이번 월드컵에서는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탈출합니다. 아무래도 여자 축구는 북한이 잘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북한도 강하고 중국도 강하죠.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아시아권에서는 북한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이 일본, 중국 이 정도고 저희가 우리나라가 다음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이라는 게 그거 말고 뭐 있나요? 몇 나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민심이다. 2015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지만 한편에서는 새해가 아직도 두려운 미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준비생, 이른바 취준생들인데요. 작년 안에 많은 분들이 현실의 팍팍함을 크게 공감했던 드라마 미생이 있었죠. 그런데 취준생들은 정작 직장인 미생들이 마냥 부러웠다는군요. 우리 시대 누구보다도 불안한 현재를 살고 있을 취준생들. 새해 소망은 당연히 취업일 텐데요. 올해는 부디 많은 취준생들에게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특집 인터뷰 내가 대한민국 민심이다에서는 취업 준비생인 송은세 씨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우리 은세 학생이죠, 아직 졸업 안 하셨죠? 저 2014년 8월에 졸업했습니다. 아, 8월 코스모스 졸업하셨네. 가을에 졸업하셨네. 네. 그죠? 그렇군요. 그럼 은세양 미생 봤어요? 네네, 봤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공감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뭐 드라마 자체가 완성도가 있어서 재밌게 봤는데요. 주변 선배들이 취직한 선배들 말로는 드라마 내용에 과장이 전혀 1%도 없다고 해서 예. 결국 저렇게 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허무한 부분도 있었고 약간 씁쓸하게 됐었어요. 지금 우리 은세양은 어떤 쪽으로 취업 준비하죠? 전공이 뭐였죠?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예. 기자 쪽을 지망하고 있어서 언론 쪽에 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언론고시라고 그러죠, 그죠? 네. 그쪽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언론 쪽은 굉장히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네.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지금? 저는 거의 졸업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되셨네. 네, 한 4,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죄송한데 네. 오래 걸릴 거예요, 조금 더. 그게요. 네. 최소한도 한 1년 반 그 이상은 다 걸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도 사실 이 딸 자식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계속 이 꺾이지 말고 준비하는 그 오기가 필요합니다. 예?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인생에서 사는데 누구든 다 넘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오기가 참 중요하다. 아니 갑자기 제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하고 있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시험 많이 떨어지셨죠?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언론고시는. 그죠? 네, 아무래도 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한 자릿수대로 뽑기 때문에 맞아요. 네, 경쟁이 더욱 치열해서 좀 힘든 것 같아요. 기업마다 5명, 6명 요렇게 뽑으니까 기업이 아니라 언론사마다. 네. 어떤 생각 드셨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떨어질 때마다 아직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준비한 기간이 짧아서 그런가 준비가 덜 그럼요. 됐구나. 짧아서 네. 그래요.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누구든 네. 다 그래요. 네. 누구든 다 떨어지고 나면 내가 이 길이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자기가 마음먹은 길이 대부분 다 맞는 길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요새 무슨 알바나 아니면 스터디는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어떻게 알바도 하세요?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고 네. 얼른 빨리 해서 돼야겠다는 생각에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예. 스터디 같은 거 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스터디 하세요? 저는 신문 아무래도 읽는 거? 논작 관련된 거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새 대학생들 이 언론고시 준비하는 학생들 스터디 이게 많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주위에 친구분들 있죠. 그죠? 네네. 친구분들도 이 취직 안 된, 꼭 언론 쪽이 아니더라도 취직 안 된 친구들 많죠. 네, 일단 저는 주변에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예. 거의 취직이 안 된 편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네. 어떤 존재가 제일 원망스럽습니까? 네? 어떤 존재가 제일 원망스럽습니까? 정부? 기업? 어디가 제일 원망스러워요? 그냥 사회 자체? 사회 자체. 전반적인 사회가 제일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예.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또 친구들이 다 자기 잘못으로 이렇게 귀결하는 편이 있어서 좀 슬프기도 하죠. 결국 내가 결국 뽑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부족한 거 아닌가 결국 이렇게 되니까. 물론 이제 그런 자세도 상당히 필요한데 네.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나도 학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만큼 고생하고 준비하고 스펙 쌓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노력해서도 안 되는 거 보면 이건 정부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부에 바라는 점 많죠.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일단 제가 기자를 꿈꿔서 그런가 특히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예. 근데 지금 취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영어 같은 부분이 다 따놔야 하는데 예. 이게 시험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이 많이 들고 준비하는 과정에도 돈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약간 좀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정부에서 좀 제대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졸업생들이 뭐 대외 활동 같은데 참여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예. 기업들도 되게 꺼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졸업 유예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무슨 정부 차원의 이야기가 있었으면 졸업생들을 위한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도 말해요. 사실은 대학은 취업 준비 기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졸업생들 취업률을 대학 평가에 넣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사실 이 뭐 대학 등록금 말이에요. 반값 등록금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대학들 다 2%씩 슬금슬금 올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도 의구심인 것이 지금 교육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 취업준비생들 신경을 더 많이 써야죠. 그렇지 않으면 젊은 층이 지지받기 힘들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취업준비생이시죠? 송은세 씨와 함께 했고요. 자, 7511님, 저도 취준생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올해에는 청년들에게 일거리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네요. 0310님, 저도 3년째 취업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 같지 않네요.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저도 취업준비생을 둔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마다 남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복귀라, 너 아빠는 밤마다 어디 간대? 아빠 요즘 대리운전 하신대요. 뭐? 일용이가 대리운전을? 좌우로 정렬 2588이라던데요? 아이고, 그래? 이젠 아들도 2588. 좌우로 정렬 2588.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신율의 출발새 하시면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4부에서는 수서경찰서 전 강력팀장을 역임하신 백기종 팀장과 함께 이 사건의 재구성하고 있죠. 오늘도 백기종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얘기는 희한한 얘기입니다. 예? 아니, 사위에게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한 사건인데 이게 어떤 얘기죠? 예. 이게 지금 강남구에 있는 치과 병원인데요. 그 의사가 이제 사위입니다. 사위. 근데 치과 의사가? 네. 70세 된 그 장인이 예. 이제 사이가 그동안 좋았다가 2011년도 7월 달에 치과 의사가 이제 좀 바람을 피워가지고 그 70세 된 윤모 씨 장인이 딸인데 이제 서로 다투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다툼이 돼서 갈등 해소가 안 돼가지고 그 치과 의사가 부인을 그러니까 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70세 된 장이죠. 아버지가 이제 화가 굉장히 나가지고 어떻게 좀 차려준 말이죠. 어떻게 좀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생각해낸 게 예. 인터넷 그 포털 사이트에
평소에 아는 28세 된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허위의 사실을 좀 게재해서 비방을 했는데 내용이 좀 이 2달간에 걸쳐서 21회 정도 올렸는데 그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환자들을 모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소개받아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75억 상당의 그 탈세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해서 탈세를 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조세범 처벌법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출국 금지돼가지고 지금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다.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허위의 비방 글을 올렸죠. 근데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제 그 피해자의 항의를 듣고 삭제를 했는데 또 다른 아이디 30개 정도를 구해서 계속해서 2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올린 거죠. 결국 그 견디다 못한 사이가 이제 그 소문이 나니까 환자도 떨어지고 병원의 명예가 손상되고 또 자기 병원 그 이름하고 사이에 사진까지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장인을 상대로 사이가 딸에게 이혼 소송하고 사이를 또 형사 고소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 유포의 명효훼손 이거군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진실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 목적으로 이걸 게재를 하게 되면 그렇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출판물에 의한 그것이 아닙니다. 그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이분을 허위의 사실을 게재를 했단 말이죠. 근데 허위 사실이 처벌 조항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7년 이하 징역에 10년 이하 자격정지에다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를 하는 굉장히 그 세게 처벌을 받는 그런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인터넷상의 포털 사이트나 뭐 이런 정보통신망법으로 아주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고 뭐 실형을 선고하는 애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케이스는 이제 그 딸과 같이 살다가 치과 의사인데 바람을 피워서 갈등이 났는데 결국은 이혼 소송까지 그 적반하장으로 제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로서 딸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게 조금 빗나간 쪽으로 돼가지고 결국은 징역 10호를 선고받은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돼버렸습니다. 예. 아니, 물론 이제 사위도 굉장히 황당하고 억울했을 수도 있죠.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장인은 아마 자기 딸을 놔두고 바람 피니까 괘씸했던 그렇죠. 모양이에요. 부정에 이제 괘씸하더라도 근데 너무 방법이 이런 식은 곤란하죠. 그렇습니다. 그 너무 심한 설령 이혼을 하고 헤어지면 남이 되는 이거 사이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입법적인 탈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범죄 행위를 해버린 바람에 결국 그 손주철 판사가 이게 선결을 했더라고 중앙지법에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것이죠. 이게 설령 그 사이가 바람을 피웠다 하더라도 그런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비방글 허위사실 유포하는 게 네. 너무 그렇죠? 피해를 많이 준다.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징역 10호를 실형을 선고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좀 이 장인 사위가 막 며느리가 막 얽힌 사건들이 종종 있나요? 사실 많습니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예. 특히 바람을 이제 피우게 되면 그 장인보다는 장모가 나서가지고 사적인 응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응징을 해요? 우리 사회에서 네. 뭐 이제 그 사자 소위 말하면 하이클래스의 어떤 레벨이 있는 직업에 대한 사람이 특히 그러면 뭐 세무서에다 신고를 한다라든가 또 뭐 이런 식으로 허위 비방 그 유포를 한다라든가 예. 아니면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뭐 또 협박을 하고 폭행을 하는 시골업센터 뭐 이런데 그런 일까지 있는데 사실상은 딸을 사랑하는 마음 또 분노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그 굉장히 피해가 크게 가는 인터넷상에 요즘 SNS나 인터넷 또 이런 포털 사이트에 올려버리면 아주 치명적으로 피해를 보거든요. 특히 그 뭐 세무사, 변호사 또 뭐 교수, 의사 이런 분들은 이게 이렇게 인터넷상에 올라가면
아마 치명적인 그런 어떤 업무적인 피해를 보는 게 크거든요. 명예훼손도 훼손이고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건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물론 이제 사람 사서 때려주면은 폭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 되죠. 교사죄로 폭력 또 교사죄. 예, 보복범죄로 처벌을 중하게 받거든요. 교사죄가 그게 무슨 모양이더라고요. 사실상은 그 실행범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처벌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실행범은 교사범에 의해서 실행을 했다. 인과관계 없는 단순한 어떤 대가를 받고 했다 그래서 오히려 처벌을 적게 받고 교사를 한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케이스가 꽤 있죠. 그래서 범죄를 교사하고 실행하게 만드는 이런 범죄는 처벌 많이 받습니다. 더 크게 받습니다. 그 김영식 전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받았죠. 예. 근데 그 사람은 뭐 또 검찰이 수억 원대 또 받았다고 또 추가로 범죄를 했더라고요. 그 추가로 이제 뇌물수수 특가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수수로 해가지고 추가 기소를 했는데 결국 추가 기소를 해도 명예가 손상이 되고 무기징역 이상은 안 받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사형 제도는 거의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실종된 커플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참 안타깝고 인터넷상에도 이게 상당히 좀 핫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29세 된 딸이 이제 32세 된 남성과 사귀었죠. 그래서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됐는데 앞으로 장래의 사이가 될 사람이 장모가 될 분이 볼 때 굉장히 미흡하다. 스펙이 어떻든 간에 일단 내 딸을 죽이는 아까운 사람이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결혼을 반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딸이 또 그 엄마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빌고 사정을 하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엄마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같이 죽겠다고까지 할 정도로 나를 좋아하는데 엄마 허락해 주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끝내 거절을 했어요. 수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남성이 30일 날 지난 작년이 벌써 됐죠. 일주일 전이 됐는데 오늘이 6일이죠. 그러니까 30일 날 딸에게 이제 불러내서 우리 같이 죽자. 이런 개념으로 불러내가지고 그 남성이 차를 타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한 1,500명의 경력이 투입돼서 그 위치 추적을 하면서 계속 수색을 했죠. 근데 결국 찾지를 못했는데 경북 그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포항과 영덕에 전화가 마지막으로 그 소재가 확인이 돼서 그다음에 영덕 경찰서에서 이제 수사를 하던 중에 그 마을에 경북 영덕의 이장님이 신고를 하셨어요. 무슨 신고를 했냐면 지금 그 해안가 3m 수심 정도 되는데 어떤 차가 지금 차 형태가 보인다. 그래서 경찰이 긴급 출동을 해서 차를 끌어내서 보니까 앞 유리창, 뒷 유리창이 다 깨진 상태에서 강모 씨만 운전석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여성 29세 된 그 여성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행방불명이 됐는데 결국은 유리창이 다 깨진 걸로 봐서는 바다에 돌진을 한 것이죠. 그 추론인데 그 여성을 싣고 본인이 운전을 해서 바다에 뛰어든 것이죠. 차하고 함께. 그래서 결국 남성이 발견되고 여성은 차체가 깨진 걸로 봐서 유리창이 아마 지금 바닷속으로 실종이 된 게 아닌가.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빗나간 사랑이 결국 정말 사랑을 했으면 이렇게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인지 또 죽음을 택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죠. 아니죠.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설령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나 남성을 위해서는 내가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사랑이 진실된 사랑인데 결국 사랑하니까 같이 죽자 이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스토커죠. 근데 이 반대하는 결혼 있잖아요. 저도 처갓집에서 엄청 반대하는 결혼했거든요. 아니 신 교수님 같은 사이를 갖다 반대하신다고 아니 그러면. 젊었을 때 저도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 유학 가기도 전에 결혼을 하고 저는 유학을 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반대하는 결혼했는데. 그래도 영화 배우 탤런트 같이 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같이 방송하는데 그 사람들 저희 얼굴 다 아는데. 예. 근데요. 이게 사실 이제 이게 반대한다고 이게 결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동반 자살한 거죠, 이게. 동반 자살로 보입니다. 네. 근데 제가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동반 자살을 했는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되면 예. 자살 방조. 자살 방조죄로 처벌을 받고 이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본인도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습니다. 하지만 혐의는 살인죄를 논할 수도 있지만 자살 방조죄로 처벌을 보통 받죠. 하지만 이게 이제 경찰에서는 그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남자친구도 위법하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는 합니다. 예. 변호사건 처리를 하면서 이제 참 안타까운 건데 문제는 제가 또 걱정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따님의 어머님. 그 어머님은 또 얼마나 그렇죠. 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리실 것이며 자책감이라든가 그래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정말로 허락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모를까 노력을 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또 앞으로 정말 현재가 미흡하지만 앞으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딸을 정말 같이 그 평생 동반자 됨에 있어서 노력을 하면 내가 생각할 때 미흡하더라도 충분히 괜찮다 싶으면은 장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격려해주면 더 훨씬 발전하는 그런 사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이런 치정 관련 사건 많이 보셨죠, 팀장님? 많이 봤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데 뭐 부모가 허락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 아침에 출근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이런 범죄가 뭐 용인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 그 부모에게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에게 찾아가서 어떤 그 범죄를 하는 그 성남에서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죠. 그 내 사랑하는 여인과 그 어머니를 또 살해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사건도 있었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아주 인간적인 그런 범죄도 있었죠. 근데 그 살인 뭐 이런 강력 범죄들이요. 그 원인으로 분석하면 치정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일 것 같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판단하면 쿨하게 정말 so cool이라고 쿨하게 이렇게 헤어지고 또 위해주고 사랑하니까 보내준다는 명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착증이나 그 스토커 증세가 있는 또 사실상 반사회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랑을 그 혼돈하고 오해해서 정말 어떤 복수 내지는 그 어떤 미움, 갈등, 증오 이런 식으로 변질돼 가지고 이런 그 표출을 하거나 범행을 하는 게 있는데 사실상 열거하기가 많지만 이런 범죄는 사실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스스로가 큰 처벌을 받거나 스스로가 자책이 들고 인격적인 말살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고 또 행복을 빌어주고 이런 게 진짜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본인도 스스로 업이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고 이제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근데 이게요. 그게 반대한다라고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불이 붙어요. 둘 사이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 상태를 부모님들이 사실 잘 판단하는 지혜도 그렇죠. 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조언을 좀 드린다면 그 즉석에서 아니면 막다른 골목에 쫓는 식으로 안 돼. 교제하지 마. 결혼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래 시간을 가지고 보자.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그 사람 상태를 관찰하고 또 딸의 심리를 변화시키고 또 상대방도 이게 단념을 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몰아세우는 식으로 안 돼. 교제하지 마. 결혼 절대 안 돼. 죽어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 안 돼. 이렇게 하시면 꼭 이런 큰 사건이 납니다. 그리고요. 팀장님 한 가지만 요건 좀 그 치정에 관한 얘기는 아닌데 그 왜 백화점 모녀 뭐 갑질 논란이라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죠. 근데 그 갑질 논란이 그게 확실하게 드러난 거는 없잖아요. 지금 그 부천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사실상은 1층에서 그게 지금 한
그 한 달에 30만 원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고객인데 모녀가 왔는데 다른 백화점에 들어가고 주차장에서 그 사모님이 운전석에서 차를 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선 밖으로 나와가지고 주차에 방해되니까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때 아마 이제 서로 약간의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뒤로 돌아서서 차 뒤쪽에서 로드 위기라고 우리 보통 복싱 선수들이 달리면서 주먹질하는 어퍼컷 형태 이런 로드 위기 형태를 취한 걸 백밀러로 그 사모님이 본 거예요. 여성이.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그 아르바이트생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근데 또 이제 아르바이트생 누나는 댓글에 그 커뮤니티 온라인에 어떻게 올렸냐면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뭐 가부를 따지기 전에 이게 규명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경찰이 수사한다는 얘기 듣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수사 대상이 되게 근데 이제 워낙 사회적인 반향이 크고 반향이 요즘 크니까. 그 갑질. 조연아 씨 덕분에 슈퍼 갑질이 아주 지금 그 작년에 아주 큰 화두가 됐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워낙 그 사회적으로 반향이 커서 그런 걸 규명을 해줌으로 해서 사실 갑질하는 사람들을 좀 자제시키는 효과도 있거든요. 양쪽이 근데 워낙 얘기가 달라가지고 근데 이 당사자 학생은 여행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본인은 여행을 갔고 누나가 이제 동생으로부터 듣고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슈퍼갑 형태도 아니더라고요. 글쎄요.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느 쪽이 잘못인지를 조금 지금은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끝으로 간단하게 지난번 그 할머니 시신 사건 말이에요. 그 성 관련된 성폭행 가능성 말씀하셨죠. 맞추셨는데 이게 현장에서 배우신 감이세요? 어떻게? 보통 이제 제가 그 두 번을 다 맞췄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 최초의 박춘봉 사건도 그 장기 밀매나 그 인육 캡슐이 아니다는 근거를 댔고 지금 또 정영근 사건도 그 노인 폭행일 가능성이 없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뒤로 사건 전말을 보면은 꼭 프로파일러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오래된 그런 그 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죄의 형태를 보면은 이게 어떤 형태의 범죄구나 하는 게 감이 오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과학 수사하고는 약간 틀린 겁니다. 아니요. 근데 그것도 과학은 과학이에요. 감도 그게 함부로 생기는 게 아닌데요. 그러면 필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필 쏘고 기분이 좋아요 뭐 이런 거. 방송도요. 이게 감하고 순발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주 신 교수님이 또 아주 재치가 있으시고 왜 그러십니까? 입담이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수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